지금 한 90% 줄었다. 전세 시간 말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을 정도다. 전세 물건 하나에 뭐 대기팀이 몇 팀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그냥 전세 시장을 없애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자, 그럼 이제 한번 정책 이야기로 한번 나눠볼게요. 뭐 전세 매물이 아예 없다라는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한가요? 지금 뭐 우리나라 전세 월세 90%가 줄었습니다. 좀 굉장히 심각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수도권의 55%밖에 안 됩니다. 이제 단독 세대주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42%예요. 저는 앞으로 50%를 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 혼자 사는 사람이 혼자 50%입니다.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죠? 50%가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내일 계약하는데 전세 월세 매물이 없어가지고 돈 더 주고 이제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전세 물건 하나에 뭐 대기팀이 몇 팀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 90% 줄었다. 전세 시간 말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을 정도다. 집을 계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본인이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규제 정책이거든요. 무조건 집을 계약하면 2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집을 사는 사람이나 세입자나 다 곤란한 상황이 됐다. 아무래도 이제 뭐 집값을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뭐 거래를 지금 자꾸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 이런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지금 월세 비중이 또 70%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전세가 30%고. 지금 뭐 전세 사기 때문에 막 국민들이 큰 피해를 받거든요. 다 월세로 지금 가고 있고 우리 대학생 취업률이 한 44%밖에 안 되다 보니 전세 보전금 금액 자체도 너무 부담스럽고 지금 서구 미국이나 뭐 영국 이런 데는 다 전세 제도 자체가 없죠. 보전금이 이제 한 달치만 더 내면 이제 미국이나 이제 그렇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세가 결국에는 주거 사다리의 역할도 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 자체가 뭔가 지금 규제로 인해서 자꾸 부작용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게 가장 나을까요? 서울에 지금 아파트 한 15억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월급장이들이 월급 모아서 어떻게 15억이나 마련하겠느냐.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 TV에 나와서 집값 오른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굉장히 힘든 정책이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왜 집을 그렇게 공급 안 했냐 물어보니까 재건축을 허락을 하게 되면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재건축을 허락 안 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집값도 안정이 되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 부탁하는 게 꾸준하게 주택 공급을 발표해라.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몇 세대를 이제 분양하고 꾸준한 그런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면 국민들이 초조해하지 않는다. 또 임대 아파트 공급. 정부가 우리나라 전체 임대 시장이 한 30%만 지금 공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70%는 우리 국민들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임대 아파트를 마치 나쁜 사람으로 많이 몰았다. 정부 정책은 일관성, 예측 가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 임대 사업 하시는 분이 계신데 굉장히 분노하더라고요. 정부가 어떨 때는 임대 아파트를 많이 하라고 이제 권유해서 자기가 임대 사업자를 많이 냈는데 어느 날부터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규제를 해서 자기 하루 아침에 그냥 종부세를 막 수천 1억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정부가 임대 사업자 하라고 막 그렇게 권유할 때는 언제고 어느 날 그것도 기한도 안 줘요. 그냥 이번 달부터 이제 임대 사업자 폐지입니다.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뭐 최근 정부가 뭐 보유세 그리고 이제 세금 관련 정책들을 계속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세금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6월 3일 날 이제 우리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올해 종부세라든지 올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좀 이미 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불가능하다. 또 2년 뒤에는 또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정부 입장에서는 보유세는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계신데 올린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올리게 되면 또 지방 국회의원 선거를 또 2년 뒤에 있기 때문에 네, 또 쉽지 않구나. 지금 정부는 집값 1%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못 올린다. 않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이제 압구정동에 50년째 40년 살고 계신데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니까 이제 연금 한 3,400 나온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세금 어떻게 감당할지 본인이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30년째 살고 있는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정부가 보유세를 1%까지 올리는 건 좀
어려울 거다 보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득에 대비해서 뭐 재산세를 부과한다든지 미국은 뭐 1%를 부과한다 이랬지만 통계상으로 그것도 올해 되면 그것도 낮아줍니다. 처음 매입했을 때만 지역마다 다 하는 다르고. 거니까. 네. 집값의 1%를 보유세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럼 집값이 잡히나요? 안 잡히죠. 제가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 왜 그렇게 계속 사냐. 지금 정부에서는 자녀 교육을 다 시킨 사람은 저 남양주라든지 구리 같은 데 가서 좀 살고 자녀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람은 압구정동이나 대치동에 학원이 많은 데를 좀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집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 새소리, 물소리를 듣기 위해서 남양주로 갔는데 잠실 집은 폭등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 자기 집은 정체되어 있다는 겁니다. 엄청 뭐 화내시더라고요. 본인은 이제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했는데 잠실은 두세 배 올랐고 자기가 이제 집사람한테 매일 혼난다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물소리, 새소리 나는데 절대 가면 안 된다. 시끄러운 데 살아야 된다. 만약에 이 시장에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부동산 시장에 가장 좀 밀접한 영향을 줄까요? 어떤 정책이죠?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서 가장 강도 높게 해준 게 대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거처럼 빨리 좀 시장 경제에 맡겨라. 우리가 과거에는 집을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금 20%만 내게 되면 중도금을 다 대출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잔금을 낼 때는 전세를 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력이 되면 입주를 하고 여력이 안 되면 이제 전세를 2년씩 주고 있었다. 둔촌주공이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나라에 12,000세대를 분양했고 일반 분양 5,000세대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계약을 할까 물어봐서 서울의 집값은 무조건 90% 확률로 오르고 있으니까 계약을 하라고 해서 지금 아주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계약금 13억에 분양했는데 20% 계약금 내고 중도금 다 대출해주고 그다음에 2년간 전세 주니까 내 돈 없이 그냥 저 집을 하나 가지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시장 경제에 맞게 좀 자기 집도 하나 가지고 평생의 소원이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서 그렇게 가지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자기가 대출을 6억 또는 2억만 대출 안 해주니까 현금이 20억 이상 있어야지 강남에 당첨이 되거나 이런 것이 제일 큰 문제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조건 당첨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돈을 어디서 빌릴 것이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막는 것 자체가 이제 규제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100% 올랐는데 또 집값이 오르지는 않을까 저는 우려가 됩니다. 아마 대통령의 뭐 이런 부동산 정책 수석이 관련된 어떤 논문들을 보면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스탠스인 것 같더라고요.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는 게 옳은 일인가요? 저는 반대입니다. 정부 정책 중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최저임금을 17%, 20%씩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이 대학생들이나 노인들이었거든요. 우리 길거리에 폐지 줍는 노인들의 한 달 월급이 2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10,000원을 따지면 월 한 200만 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없으니까 폐지를 줍는 것보다는 1시간에 5,000원만 받고 청소하면 100만 원 받는다는 겁니다. 법정 최고이자가 지금 20%로 낮아졌거든요. 카드로는 그래도 제도권 내에 있으니까 20%만 받지만 서민들, 우리 국민의 한 20%는 지금 사채 시장에서 대출을 받아요. 연 100%입니다. 최고 연 16,000%. 몇 년 전에, 2년 전에 광주에서 자살하신 그 자녀 6살 딸을 둔 사람은 사채 시장 업자들이 자꾸 몰려오니까 그냥 애가 있음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이 오히려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한다. 저는 이제 경제학자니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좀 따져서 정책을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융 접근성을 좀 제한했더니만 사채에 몰린다는 그 얘기는 또 좀 충격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뭐 한편에서는 또 집값을 왜 꼭 잡아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수님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제입니다. 우리가 의식주가 필수제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강남의 집이 뭐 20억, 30억이라고 하더라도 필수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살아야 되는 사람은 거기에 살겠지만 자녀 교육이 다 끝난 사람은 뭐 지하철만 들어오면 되지 뭐 굳이 강남에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는 것은 맞다. 그렇지만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게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좋은 물가 인상률 2%거든요. 그 집값은 매년 한 2%
3% 정도만 이제 오르면 문제가 없는 거죠. 내가 보니까 이제 부동산은 기준이 7%더라고요. 은행 대출 이자가 7%보다 낮으면 집값이 오르고 7%보다 더 높으면 집값이 내린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89% 확률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뭐 97년도 금융위기나 IMF 위기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최고 뭐 30%, 50%까지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택이라고 하는 건 필수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느 정도 규제는 필요하고 또 국민들이 자기 집을 하나 가져야 된다 그런 소망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집이 없다 그러면 굉장히 2년마다 또 전세나 월세로 옮겨야 된다. 우리 집이 없는 국민들은 청약통장을 정말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게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은 청년 아파트도 줍니다. 임대아파트는 보증금 1,000에 10만 원밖에 안 해요. 지금 좀 올라서 뭐 한 2, 3천 내는데 어쨌든 일반 임대료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가격이다.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분양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청약통장 제도를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14세 전에 청약통장 가입해라.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청약통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하고 주민등록상에 같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통장을 받아도 돼요. 1살, 2살도 청약통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면 10만 원을 넣어주고 안 되면 2만 원짜리 한 번이나 넣어줘라. 이 방송을 보시고 꼭 실천하십시오. 부자가 되려면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 2만 원짜리 가입, 15세부터 1점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서민들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조세의 증가라는 게 있습니다. 조세 증가. 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정부가 종부세나 재산세를 올리게 되니까 그러면 그만큼 미리 2년치를 재산세를 올려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세의 증가입니다.